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얼마 전에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졸업을 한 신분이지만 이제 교수님들이랑 제가 이전에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수업을 이미 들었지만 다시 청강을 통해서 이번 학기도 한 2개의 수업 정도는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졸업을 했지만 가서 수업을 듣는 뭐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가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철학 수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화 수업인데 그 두 선생님 모두 다 제가 학교에서 만난 아주 좋은 선생님들 중 한 분이셔서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중 한 분이랑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연락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제 첫 전시 할 때 오셔서 전시를 보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신화 관련된 주제로 하는 수업을 OT를 듣고 지금 바로 서점에 들렸다가 이제 집에 도착한 상태로 바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래요. 뭐 새로운 걸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물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어떤 지적인 욕구라 그러죠. 그게 이제 지적 허영심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남들한테 막 그걸 드러내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지적 허영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그게 뭐 남들이 보기에 좀 꼴불견처럼 이렇게 보이게 뭐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뭐 한다고 해도 결국 뭐 본인한테 그것이 다 남는 거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욕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분들과 만날 때, 수업을 할 때 저 역시도 뭐 평소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만 또 선생님들 저보다 한참 더 공부를 하시고 이제 경험도 많으신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저도 자극받는 부분이나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숙지해서 학생분들한테 가서 전달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학생분들은 대학 과정의 교육의 이야기들을 엿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또 수업을 듣는 것이 겸사겸사 저한테도 좋고 우리 같이 만나는 학생분들한테도 좋고, 여러분들도 뭐 학생들일 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가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네, 이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주제를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정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랑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 저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것저것 좀 본 다음에 전달을 드려야겠죠. 수업을 지금 현재 들은 상태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저한테 좀 재밌다, 약간 어떤 지적인 자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볼 주제는 재현이에요. 재현. 예술에서의 재현이죠. 오늘 OT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주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OT 수업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수업을 들은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중간다리 역할로 이 주제를 던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얼마나 길어질지 뭐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재현이라는 말을 우리 입시생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재현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개념은 철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인문학 혹은 예술, 특히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재현이라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재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재현에 대해서 사실 예술가, 작가, 창작자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죠. 저 역시도 졸전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재현이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주제인데, 재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렇죠. 그냥 어떠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복제한다, 아니면 다시 보여준다. 뭐 재현이 다시 보여준다는 의미의 한자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고3인데, 그러니까 입시생인데 조금 뭔가를 좀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입시 그림은 대부분의 학교의 미술대학, 한국에서의 미술대학의 학교 그림 실기 평가 방식은 이제 재현 그리기야. 그러니까 보고 관찰해서 재현하는 그림이야. 근데 나중에 작가가 돼서 작가로서 혹은 창작자로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재현을 하지 않는데, 혹은 재현은 조금 낡은 방식이래. 있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거는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화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화가들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니게 되었대. 뭐 이런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고 다니거나, 그 예고에선 미술사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예고 학생이 학생 수강하는 학생 중에 있는데, 뭐 예고에서 미술사를 들었다고 해도,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뭐 기억을 잘 못하던데 거의 사실상 모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미술사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정보 나열식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뭐 이런 사조가 있었고, 뭐 인상주의니 뭐 절대주의니 무슨 주의 해가지고 뭐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뭐 알면 나쁠 건 없지만 뭐 작가한테 그리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식을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좀 뭐 이 정도까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모든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복제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뭐 재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뭐 나의 느낌 혹은 뭐 나의 감정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재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창조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작가들은 뭐 그렇게 한다더라. 그리고 대학을 가면은 작가들은 그렇게 한다더라.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얘기를 들어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재현이라는 주제는, 이 제재는 훨씬 더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 재현이라는 주제는 아마도 작가라면, 미술 작가라면, 그리고 창작을 계속 지속을 한다면 평생 따라다닐 문제예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이런 문제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현 앞에 형용사를 한번 붙여본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형용사를 붙여볼까? 재현을 꾸미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대, 동시대. 이 동시대라는 말도 중요하죠. 동시대의 암각화해서 예종 조형예술과 기출문제에 나왔죠. 출제에 동시대라는 워딩이. 근데 동시대가 뭔지 모르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제대로 접근한 학생이 뭐 되게 드물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동시대라는 이야기는 미술사 책을 뭐 그냥 뒤적거리기만 해도 나오는 사실 뭐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현대미술 관련돼서 뭐 몇 개 좀 책을 한번 뒤적뒤적 해봤다 아니면 얘기를 들어봤다 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알아야 될 얘기지만 뭐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뭐 내신도 해야 돼, 수능도 준비해야 돼, 뭐 바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책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대학을 가서야 조금 듣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교수님들이. 그래서 동시대 암각화를 그려봅시다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어설픈 한자 지식을 동원해서 동시대 하니까 같을 동자다. 그러면 이 동굴벽화가 그려진 시대랑 같은 시대를 얘기하나 보다. 이래서 이제 뭐 고대의 어떤 벽화를 또 다시 그린다든지. 이건 사실 방향성에서 벗어나온 거예요. 그 문제에. 근데 동시대라는 말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근데 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잘못 해석한 학생이 많아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사실 예종 수업 혹은 예종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예종 준비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아마 해주실 건데, 어쨌든 그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재현 앞에 형용사를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동시대의 국민 혹은 동시대의 인간으로서의 재현, 이렇게 워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시대의 국민으로서의 재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대의 국민으로서의 재현.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지? 이 지구 전 세계라는 맥락에서, 뭐 맥락을 우주까지 확장하면 사실 뭐 한국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게 되게 볼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구
세상이라고 우리가 하는 인간이 사는 지구로 한정 지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이 되는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인지가 되었냐면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1926년이잖아요. 1926년이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고 나서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1908년인가 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법적으로 넘어간 건. 근데 이제 일제 뭐 식민 통치가 시작된 건 19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에서는. 근데 그 1910년대, 뭐 20년대, 30년대 그리고 이제 45년에 광복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 그러니까 50년대 전, 4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한 40, 거의 50년이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시대의 맥락에서는 동시대의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동시대는 이제 그 맥락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동시대는 2000년대, 202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시대의 동시대라고 하면 1920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1920년대의 동시대로서의 한국인은 전 세계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될까를 생각해보면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속국으로서의 국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어떠한 인간으로서 전 세계 맥락에서 한국인 고유가 아니라 일본의 속국 혹은 일본의 국민, 심지어는 그냥 일본인이랑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재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 국민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였겠죠. 근데 지금 동시대로서의 한국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이 될까요? 물론 저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본질적인 거지만, 그냥 뭐 뉴스나 아니면 이제 해외의 뭐 뉴스 혹은 해외에 한국이 어떻게 알려졌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뭐 나름의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흥이 많은 민족, 뭐 케이팝이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데몬 헌터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컨텐츠가 K 컨텐츠라고 하죠. K 컨텐츠가 가지는 월드 와이드 뭐 세계 맥락에서의 뭐 어떤 힘이나 위치 이런 것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재현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의 재현은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의미로서의 재현이죠. 그냥 단순히 나를 재현한 거, 그래서 나를 그대로 카피하듯이 따라 그린 거 이런 맥락이 아니라,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의 재현.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나 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확히 모를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 혹은 뭐 부모님이 그냥 언뜻 나에 대해서 얘기한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 내에서 자식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재현이 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맥락에서 내가 재현되는 그 이미지, 느낌과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내가 자식으로서 재현되는 이미지가 같아요? 이게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언뜻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다르다는 거를. 전 세계에서 나를 인식할 때, 타국,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때는 그냥 나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보기에, 흑인의 인종이 대부분이겠죠. 흑인들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인 나를 보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은 동양인이다, 어떤 사람은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이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지, 가정 내에서 자식으로서의 나의 모습이랑 다르죠. 그들한테 나는. 근데 내가 내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재현이 되는가 그들에게 라고 한다면, 뭐 살가운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은 차가운 딸 아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무심한, 혹은 뭐가 있을까? 효녀 효자일 수도 있고, 뭐 요즘은 그러던데 뭐 그런 말도 있다. 효년, 효놈, 뭐 이런 거. 뭐 좀 효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놈 좀 이렇게 띠꺼운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 재현이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재현이라는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현이 되는 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재현의 이미지도 그렇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시 기준으로, 입시 그리기, 입시 미술을 기준으로 해서 재현으로 그렇게 폭을 좁혀놓고 생각을 하면 이 재현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냥 보고 똑같이 하는 게 재현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현은. 자, 그러면 인간이 재현이라는 걸 완전히 벗어 던지고 순수 창조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시도하려고 많이 했죠. 미술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도 창작자들이. 근데 결국에는 거대한 차원에서 다 재현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 얘기들은, 수업 시간에. 물론 제가 한 얘기의 맥락의 포인트는 좀 다른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재료로 삼아서 전혀 다른 데 방점을 찍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내용은 많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수업에서 이제 재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입시적인 방향으로 방점을 찍고, 그 중에서도 입시 미술의 실기가 아니라 조금은 이론적이고 조금은 예술 미술의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 방향에서 조금은 관념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술가로서 우리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재현이 될까?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내가 예술가로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재현이 될까? 또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그리고 대체적인 대중들의 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해가 좀 되시는지. 또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재현이 되는지. 뭐 그냥 머릿속 하나하나가 그냥 투표 용지 하나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현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게 어떤 거를 똑같이 모방한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저것 보고 살펴보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생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유튜브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공유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를 받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이해의 폭과 심도를 조금 더 그냥 입시생 수준의 뭐 입시미술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예술과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약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저것 찾아볼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생각을 해와 봅시다라고 제가 숙제를 지금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내준 상태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와서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수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왜 재현이라는 주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신화 수업이라 이 신화 뭐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도 각 국의 신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단군 신화라든지 환웅, 그래서 곰이 뭐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뭐 이런 언뜻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 건국 신화라고 하죠. 그런 게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있을 건데, 북유럽 신화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토르죠. 그 마블에서 이제 망치 이렇게 망치로 막 천둥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그 토르가 히어로죠. 그 토르가 이제 북유럽 신화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가 나오더라고. 망치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천둥을 다루는, 번개 천둥을 다루는 그 신이 나오고, 그 신의 아버지가 뭐 오딘이래요. 근데 그 오딘도 제가 알기로 마블 어벤져스에서 뭐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화는이 아니라 현대의 서사, 그다음에 이야기는 결국 원형으로 올라가면 신화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가 정말 순수 창작이냐라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신화에서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많고, 우리한테 이제 고전이다 해가지고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뭐 셰익스피어, 영국의 극작가인 뭐 셰익스피어는 뭐
뭐라더라? 영국에서 뭐라더라? 뭐랑도 안 바꾼다고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그만큼 그 뭐랑의 그 뭐가 엄청 대단한 거였고 그만큼 셰익스피어가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도 각색의 천재래요. 각색. 각색은 뭔가를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거를 천지창조하듯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잘 바꾸고 변형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이는 거, 자기 창작물로. 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이제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의 거장이죠. 문학가 중에. 보르헤스의 텍스트는 정말 좋습니다. 보르헤스는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읽어볼 만해요. 문학보다는 제 생각에 문학은 생각보다 좀 빡세서 보르헤스의 뭐 에세이들 그런 거는 좀 읽어볼 만합니다. 어쨌든 보르헤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단 한 번도 순수 창작을 한 적이 없대. 모든 것이 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고 그 이야기를 자기는 조금씩 바꿀 뿐이다. 뭐 이런 비슷한 보르헤스 스스로가 자신의 창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과연 인간이 순수 무언가를 창작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는 게 진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보르헤스는 뭐 굳이 설명을 좀 보태자면 노벨 문학상이라고 있죠. 문학가들한테 가장 영예로운 상.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으면 이제 문학가로서 어떤 끝판왕을 찍었다는 뭐 이런 증표 같은 건데 노벨상.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르헤스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것은 노벨 문학상의 수치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노벨 문학상을 반드시 받았어야 됐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거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는 순수 창작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원래 존재했던 거를 각색하고 바꿨을 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현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거에 그치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화,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서사들은 결국 신화랑 맞닿아 있는데 그 신화는 뭐 한 거냐? 세상을 재현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수업에서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양질의 수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주르르르 훑어보고 머릿속에 넣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제가 뭐 좀 각색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한예종의 양질의 교양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전달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그 선생님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하시고 정말 강의력이 좋으신 분이라 어쨌든 그래서 이 신화가 결국에 세계나 세상을 재현한 것인데 그 재현한 것이 그냥 그대로 모방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변형과 변신도 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변형을 통해서 재현한 결과물이 신화인 것이고 그 신화를 또 각색해서 변형한 것이 현대의 여러 서사들과 에피소드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블의 토르라든지 뭐 오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북유럽 신화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제 얘기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강의가 막 뒤섞여 있어서 이제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해서 제가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왜 신화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현을 해서 어떤 변형을 거쳐서 뭔가를 바꿔서 만들어냈느냐, 신화를.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뭔가를 바꾸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보여주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면, 아니면 세상을 표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후대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바꾸냐, 자꾸 어렵게, 아니면 헷갈리게, 아니면 이해 안 되게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인간이 어떠한 것을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 대상과 나 사이에는 매개가 있거든요. 매개물. 근데 그 매개물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 그 다음에 이미지예요. 언어와 이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의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전달받고 있는지. 언어로 전달받고 있어요. 언어로. 소리가 나는 언어로. 그 중에서도 한국어로 전달받고 있죠. 근데 이 한국어를 여기서 빼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음소거 눌러서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없겠죠? 그냥 뭐 제스처들은 보일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 근데 내용을 전달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소리나는 음성 언어, 그 중에서도 한국어라는 매개가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어로 음성을 통해서 어떤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신화와 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매개물이 없이는 인간이 과연 어떤 대상에, 본인이 알고자 하는 무언가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타자, 다른 존재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어라는 매개가 필요하고 이미지라는 매개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매개라는 이 매개물이라는 언어와 이미지 대표적으로 거기에서는 결국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접근하기 위해서 요 매개물을 사용하잖아요. 거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결국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변형, 왜곡, 그 다음에 원래의 그 본질의 대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매개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생할 수.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떠한 것을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회된 방식으로 뭐 언어를 통해서건 아니면 그림이나 이미지 혹은 비디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건 어떤 소리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냄새를 통해서건 이렇게 중간 다리를 거쳐서 그 대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본질을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철학적인 사조가 있어요. 현상학이라고. 현상학은 이제 철학의 어떤 흐름인데 그 대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를 해요.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그 대상에 접근할. 그래서 뭐 이제 판단 중지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상을 미리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자.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저도 막 그 철학 공부 깊이 하시는 분만큼 막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철학적 접근의 전통은 뭐 그게 플라톤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언어를 통해서 특히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상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개념도 매개죠. 이 매개를 통해서 대상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걸 치우고 그대로 가서 접근하는 거랑은 다르게 우회적이고 애둘러서 돌아가는 접근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근데 우리는 이 매개, 이 뭐 이미지든 언어든 이런 게 너무 우리한테 맞닿아 있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망각하죠. 그러고 나는 대상에 이걸 그냥 이해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뭐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러면 신화라는 형태로 세상을 전달을 해. 세상에 대해서 전달을 해. 어떤 변형과 왜곡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신화도 언어로 쓰여지고 어떤 구두로 이야기되고 뭐 이러면서 중간 다리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 세상이 조금 이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아니면 이 언어의 한계 조건 속에서 변형이 되고 뭐 약간 각색이 되고 이랬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 신화를 보고서 또 어떤 우리 나름대로 방식으로 각색하고 다르게 읽고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는 수업이래요. 재밌겠죠? 재밌죠.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화가 주제지만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독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여기 종교 있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뭐 기독교 신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한테 기도 드리잖아요. 예수님. 뭐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기독교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라고 하면 예수님도 매개자라는 거예요. 매개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요 사이에는 항상 매개가 존재하는데 언어든 이미지든. 근데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이 신한테 접근할 때 어떠한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 매개자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접근하는 이런 구세주, 메시아의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고통받죠. 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동시에 뭐 이렇게 어떤 강물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 포도주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수업에서 오늘 들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신적인 모습, 어떤 신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능력. 그러면 예수는 인간이냐 신이냐 라고 했을 때 수업에서 나왔던 얘기는, 예수는 고통을 받으니까 인간이기도 하고, 왜냐면 신은 고통을 안 받고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인간은 예수님은 고통받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 막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강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이런 이중적인 상태, 이중성이라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기보다는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이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거이기도 한 그런, 저 유튜브 썸네일 보니까 제가 그 포즈 하고 있는 게 또 썸네일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썸네일 제가 선정하지 않고 그냥 올리면 나오는 썸네일로 올라가서 막 엉망진창인데, 썸네일들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런 포즈가 썸네일로 있던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집합 표시 알죠?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집합,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집합,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집합에서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한 그런 거, 그런 속성을 이제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이 이중성을 매개자, 그 다음에 매개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매개물이 뭐였죠? 언어와 이미지죠. 그럼 언어와 이미지도 예수님과 같은 매개의 포지션에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언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방식 중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언어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시적이고, 그래서 어떤 신화처럼 어떤 비유, 어떤 비유적 표현,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을 통해서 에둘러서 돌아가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이 매개 안에서 마치 언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중적인 이런 특성도 있다는 거예요. 시적인 특성. 이미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지는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언어의 논리 합리적인 그 사고 방식처럼 이미지에도 논리 합리적인 이미지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픽토그램이에요. 픽토그램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순하게 만들어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혹은 공익 광고라든지,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해야 돼. 어떠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나의 의도를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직접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언어는
간접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매개 안에 있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이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상대적인 차원에서 뭐 이런 시적인 언어에서의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이제 이미지를 미술적으로 다루는 거에 비해서 공익광고, 디자인, 뭐 픽토그램, 교통 표지판, 혹은 뭐 일러스트, 어떤 동화책 속에 있는 이런 거는 전달을 비교적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격이 다른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너무 확장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매개자의 위치, 매개물의 위치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예술이 발생한대요. 그 선생님 말로는. 그래서 어떤 주체와 나가 되고, 이제 우리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해,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자 해, 무언가에 접근하고자 해 하면은 요 둘 사이에는 항상 매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매개의 공간에는 대표적으로 언어와 이미지가 있다. 근데 얘를 기독교적인 차원의 맥락으로 바꿔보면 기독교 신자와 하나님, 신이 있는데 요 사이 매개의 공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인간이 신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온대요. 제우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제우스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우스가 이제 누구한테 변형된 자신의 몸을 바꿔서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여자겠죠. 제우스는 뭐 바람둥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우스한테 당신이 헤라가 이제 제우스 아내예요. 제우스 아내인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당신이 헤라와 사랑을 나눌 때의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뭐 주변 이웃이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사람 제우스인지 어떻게 알아? 제우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우스라고 주장하는 진짜 제우스한테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하니까 제우스가 정말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러니 그 사람이 타 죽어버렸다. 뭐 이런 신화의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은유하는 바는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신적인 존재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인간은 죽는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감히 하느님한테, 감히 신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 이 중간 매개자로서 어떤 구원자,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대요. 저도 종교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뭐 기독교 천주교인 신자분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맥락은 종교적으로 뭔가를 따지고 들어가는 맥락이 아니라 재현, 매개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니, 너무 종교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네 라고 받아들이진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바대로 이것과 이것의 중간에 있는 이 매개물의 영역에서 예술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근데 이 매개물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예수님이 신의 능력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매개물. 이 매개 공간에서 예술이 발생하는데 이 공간은 아주 이중적인 속성으로 뒤섞여 있다. 그래서 어떤 카오스, 혼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카오스, 혼돈의 반대말은 코스모스예요. 질서, 세상, 천지창조. 코스모스의 반대는 카오스, 혼돈, 무질서. 카오스가 코스모스 이전에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코스모스를 추구하는 게 질서와 이런 구분을 추구하는 게 철학.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카오스와 무질서, 혼돈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술이다. 그 중에서도 미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전반적으로 오늘 한 얘기들이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애써서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좋은 양질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저도 힘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같이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그건 이제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드릴게요. 왕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예종 조형예술과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혹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내 작업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재현이라는 개념. 재현이 과연 그냥 어떠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가? 재현의 넓은 개념에서의 맥락. 다음 첫 번째는 재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매개죠. 매개.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 사이에 있는 요 매개의 특징. 예시로 인간이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선 언어와 이미지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어떠한 매개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맥락에선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에게, 신에게, 감히 그 위대한 존재에게 미물의 인간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매개를 거치다 보면 어찌 보면 원래의 그 대상과는 다른 무언가의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옛날에 예능 그런 거 있었는데 말 전달하기. 그래서 이렇게 귀 다 막아놓고서 막 이런 확성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뭐 병아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귀를 막고 있어서 뭔 말인지 제대로 안 들리지만 이 사람의 입 모양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동작을 가지고 유추를 하고 예를 들어 병아리라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병아리 또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병아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이해를 했어. 뭐 예를 들어서 까마귀로 이해를 했어. 그럼 갑자기 거기서 까마귀로 바뀌죠, 병아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까마귀하고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까마귀를 또 병아리로 착각을 해서 이상하게 또 병아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아리를 병아리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 천둥오리로 알아들어서 뭐 천둥오리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매개라는 게 어떤 왜곡과 어떤 어, 또 변형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어떤 카오스적이고 혼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예술이 발생하는 거고 예술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예술이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하고 뭐 때로는 그래서 짜증 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예중 조형예술과는 시험을 보는데 그러한 예술적 맥락 그다음에 그러한 예술적 특징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다음에 그게 느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그리고 그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시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전달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